오늘은 양반 가문과 부자 상인들은 어떤 음식을 즐겼는지, 불교 사찰에서는 어떤 음식 문화가 발전했는지, 그리고 밥을 남기는 것이 예였던 조선의 음식 문화까지 조선의 밥상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양반의 밥상, 예법이 곧 음식이다. 조선 양반들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예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양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격식에 맞지 않으면 상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밥상을 받는 것에도 위계와 순서가 있었습니다. 남성 가장은 사랑채에서 가장 먼저 잘 차려진 상을 받았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놓을 때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른쪽,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 계급이 가장 귀하게 여긴 식재료는 소고기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소를 함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의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를 잡으려면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고기를 밥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육회를 즐겼는데 신선한 소고기를 얇게 썰어 참기름, 마늘, 배를 넣고 버무린 것으로 귀한 손님에게 내어놓는 대표 요리였습니다. 또 소갈비찜은 간장과 생강, 배즙을 넣고 오래 졸인 음식으로 살이 부드럽게 발리는 그 맛은 양반의 여유를 상징했습니다. 양반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전유어, 즉 생선전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어, 조기, 대구를 얇게 포 떠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 전유어는 제사상과 손님 접대상에 반드시 오르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민어는 조선 양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생선이었습니다. 또 약식은 양반 가문 잔칫날의 상징이었습니다. 찹쌀밥에 대추, 밤, 잣, 꿀을 넣고 쪄낸 약식은 귀한 재료와 많은 손품이 필요해 부유한 집안에서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설로는 양반의 음식 문화가 낳은 가장 정교한 음식입니다. 가운데 화로가 있는 특수한 냄비에 채소, 고기, 해산물, 달걀을 둘러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상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도구 자체가 귀했고 재료도 다양하게 갖춰야 했기 때문에 부유한 양반 가문이나 궁궐에서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방 양반들은 각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독특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안동 양반 가문의 헛제사밥. 제사가 없는 날에도 제사 음식을 차려 먹었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간장을 넣은 비빔밥 형태가 특징이지요. 전주 양반 문화는 전주 비빔밥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30가지에 달하는 나물과 고명, 풍성한 상차림이 전주 양반의 미식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부자 상인, 즉 부상대고들은 경제력으로는 웬만한 양반을 능가했지만 신분제의 벽 앞에서 풍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개성상인들의 보쌈김치가 대표적입니다. 배춧잎으로 낙지, 새우, 밤, 대추, 유자 등 고급 식재료를 싸서 숙성시킨 것으로 재료를 아끼지 않는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반영합니다. 제2장 사찰 음식, 수행과 자연의 밥상. 사대부의 나라 조선은 건국과 함께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절은 도성 밖으로 밀려났고 승려는 천민보다 낮은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억압 속에서도 산속의 사찰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자연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사찰 음식의 근본 철학은 불살생과 청정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계율에 따라 고기와 생선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독특한 규칙은 오신채를 금기시한 것입니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마늘, 달래, 김장파, 실파, 흥거 이 5가지 매운 채소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성욕을 일으키고 익혀서 먹으면 분노를 자극하여 수행을 방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파 없이 어떻게 맛을 낼까 싶지만 사찰 음식은 바로 이 제약 안에서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이 깊은 감칠맛을 냈고 들깨와 참기름이 풍미를 더했습니다. 표고버섯, 서기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이 고기 대신 단백질과 감칠맛을 공급했습니다. 두부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두부 만드는 날은 사중의 모든 스님이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봄마다 스님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뜯어온 고사리, 취나물, 머위, 두릅은 사찰 음식의 꽃이었습니다. 연잎밥은 사찰 음식 중 가장 특별한 음식으로 꼽힙니다. 찹쌀에 밤, 대추, 은행, 잣을 섞어 연잎에 싸서 쪄낸 연잎밥은 연의 향이 밥 전체에 스며들어 그윽한 풍미를 냅니다. 사찰에서 밥을 먹는 방식은 바루공양이라 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 의식입니다. 크기가 다른 나무 그릇 4개를 포개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에 묻은 음식마저 물을 넣어 씻어 마심으로써 한 톨의 낭비도 없이 먹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엔 대화를 금하고 오직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이 전통은 오늘날 마음 챙김 식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만든 간장과 된장은 조선 최고의 장으로 꼽혔습니다. 오랜 세월 장담 그는 기술을 연마한 스님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찰의 장은 양반 가문에서도 귀하게 여겨 구하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3장 남기는 것이 예의였던 사회. 조선의 잔반 문화. 조선은 먹는 행위 자체가 신부를 드러내는 사회였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얼마나 여유롭게 먹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배고픔에 쫓겨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남기는 것은 우리 집은 이 정도 넉넉하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손님 접대에서도 이 관습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상을 차릴 때 손님이 다 먹지 못할 만큼 푸짐하게 내어놓는 것이 예의 바른 대접이라고 여겼고, 손님은 손님대로 음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음식이 부족했구나. 하고 주인이 민망해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 관습은 궁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수저를 놓으면 남긴 음식은 엄격한 위계에 따라 순서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왕비와 세자, 총애받는 후궁, 고위 상궁,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인 무수리와 나인들 순서였습니다. 왕이 드시고 남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왕의 은총을 입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양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채에서의 식사가 끝나면 그 음식은 결코 그냥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드시고 남긴 음식을 물림이라 했고, 종이나 아랫사람들은 이 물림을 눈치껏 기다렸습니다. 바깥주인에서 안주인, 큰 자녀, 어린 자녀, 행랑아범, 종, 머슴의 순서로 같은 음식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음식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신분 질서를 매일 밥상 앞에서 재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화가 손님에게도 강요되었다는 점입니다. 손님이 음식을 깨끗이 다 먹으면 예의 없는 것으로 여겼고, 주인의 더 드세요. 라는 권유에 손님도 처음 한두 번은 반드시 사양해야 했습니다. 또 집의 아이가 너무 맛있게 빨리 음식을 먹으면 개걸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유교의 덕목 중 중요한 것은 절제였습니다.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태도였고,
그것이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윤리가 되었습니다. 제4장 여성의 밥상, 만드는 권력과 누리는 권력. 조선의 여성은 가장 복잡한 모순을 밥상에서 살아낸 존재였습니다. 유교의 삼종지도,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는 원칙이 밥상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효의 원칙과 남녀가 유별하다는 원칙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봉양할 의무가 있었고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 의무를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즉 가정의 어머니는 아들인 가장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즉 효의 원칙이 남녀가 유별하다는 원칙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성인 아들, 며느리, 손자녀, 하인. 이것이 밥상의 서열이었습니다. 여성이라도 나이와 혈연에서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남성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엔 구조적 서름이 있었습니다. 남녀 유별의 원칙상 남성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여성들은 안채에서 따로 밥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 가장 따뜻한 음식은 남성에게 먼저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위치는 특히 역설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늦게, 가장 차갑게, 가장 소박하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남편과 자녀들의 밥상을 모두 차리고 나서야 부엌 한켠에서 홀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 현실. 이것이 조선 여성 식문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조선 여성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는 다른 종류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방과 장독대 열쇠였습니다. 안주인이 고방과 장독대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된장과 간장, 젓갈과 장아찌, 그리고 고방의 모든 물건과 저장 식재료를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도 안주인의 몫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밥상의 위계에서는 낮은 자리였지만 그 밥상을 구성하는 음식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안채 여성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단순한 살림의 인수인계가 아니라 안채 권력의 이양을 의미했습니다. 열쇠를 받은 며느리는 비로소 그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제5장 마무리. 조선의 밥상은 결국 신분과 종교와 빈부의 차이를 넘어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빚어낸 다양하고 풍요로운 음식의 역사입니다. 양반 가문의 신선로와 약식, 사찰의 연잎밥과 바루공양, 일반 백성의 된장찌개와 시래기, 그 어느 것 하나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밥상 위에서 조선은 질서를 확인하고 가르치고 재생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 사찰 음식의 정갈함과 풍요로움, 정성스러운 양반 상차림 문화, 그 뿌리는 모두 이 오래된 밥상들에 다 있습니다. 조선의 밥상 이야기 2번에 걸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호쿨 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과 음식디미방 등의 사료와 저서를 모티프로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